안녕하세요. 옆반 남교사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동학대 2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직 1편 영상을 보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화면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1편 영상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동학대의 유형별 시그널, 신호들, 그리고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조치,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역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아동학대의 신호입니다. 아동학대를 나타내는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정서적 신호, 두 번째는 물리적 신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적 신호,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학부모의 반응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고 선생님들 학급에 혹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친구들은 없는지 한 번쯤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눌 신호는 바로 정서적 신호입니다. 정서적 신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학생들 말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친구들이 갑자기 말수가 확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눈에 띄게 갑자기 바뀌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 아이가 무슨 문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른과의 신체적 접촉을 극도로 경계하는 친구들이 나오게 돼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다가가신다든지 또는 괴간순실을 하실 때 학생들이 몸이 움츠려든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이렇게 피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친구들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다면 선생님들께서 또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학기 초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친구들도 역시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교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발감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의 경우 이제 남자 교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항한다든지 적대감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남자 교사한테 폭언을 가한다든지 이런 상황도 역시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서적 신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 신호인데, 물리적 신호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바로 여름철에 반팔을 안 입고 이제 긴팔을 입고 다닐 때, 이럴 때도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긴팔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멍자국을 가리기 위한 겁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폭력적인 상황에 무방비로 놓이게 된다면 폭력 상황을 내가 막기 위해서 얼굴을 이렇게 가린다든지 몸을 이렇게 움츠린다든지 해가지고 이 가드 자세를 취하게 돼요. 내가 맞는 곳을 막을 때 가장 많이 막는 게 이 팔로 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뚝 쪽에 이제 멍자국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 멍자국을 가리려고 긴팔을 입게 되죠. 그래서 요럴 때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학생들이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긴팔을 입고 다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가정환경조사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긴팔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에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학년 생활지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남학생들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유가 억눌림의 폭발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집안에서 뭔가 가정폭력을 계속적으로 당하는 친구들은 이 폭력적인 성향이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 분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집에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학교로 오니까 다 비슷한 나의 체격의 친구들. 내가 집에 있는 사람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얘네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면 내가 얘네를 좀 압박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친구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 물리적 폭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물리적으로 좀 폭력을 많이 행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아이들이 집안에서 뭔가 많이 막고 있진 않는지 또는 집에서 뭔가 억눌리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진 않는지 한 번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성학대입니다. 성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과거에 비해서 초등학생에 대한 성교육이 많이 개방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성교육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여줄 때, 성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 성학대가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학년 시기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아이들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어른처럼 막 해박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근데 이 해박한 표현이 이렇게 막 학문적인 또는 이게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속하게 이야기를 해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저속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성적으로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행위와 유사한 행동들을 장난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행동도 역시 이 아이들이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건 아닌지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학대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행동으로서의 성학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물론 거의 대부분의 성학대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게 내가 학대를 받는 줄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성학대를 가하는 어른이 또는 이 아이보다 강한 사람이 성적 학대 행위를 하나의 놀이로 인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의 이런 성적인 가치관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성행위 또는 성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이제 장난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막으셔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더 예의주시하면서 아이들 상담 통해서 어떻게 이 행동을 알게 되었고 이 행동을 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행동이 나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학대에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인지를 하게 되시면 요거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그 성학대 현장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조금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반응에서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신호들이 있어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현재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금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 굉장히 연락을 자주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부모님들과 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건데, 이럴 때 학부모님께서 반갑게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시니컬하게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찮다는 듯이, 그리고 빨리 전화를 끊으시려고 하시는, 선생님 뭐 부모끼리 그런 것까지 신경 쓰려고 하시냐, 신경 쓰지 마라, 가정교육이나 학생들 지도 이런 거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그냥 단칼에 이제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상황에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동학대가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뭔가 학부모님들이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좀 선생님들께서 학생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파악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그리고 아이들 몸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그리고 같은 옷을 매일 입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남학생인데 여자 옷을 입고 다니고 여학생인데 뭐 남자 옷을 입고 다니고 사이즈가 과도하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런 상황을 보셨을 때도 요건 역시 아동학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학급에서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통해서 학대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아동학대 시그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과 다른 행동을 보일 때는 충분히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거를 야, 너 아동학대 당하고 있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유심히 관찰해 보실, 그리고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동학대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동학대가 발생한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마다 이 아동학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세요. 아동학대 담당자가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성부장님, 윤리부장님, 생활지도부장님께서 이제 담당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담당자가 누군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생님들께서 담당하시는 학급의 학생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교육청이든 경찰서든 아니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든 어디든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아이가 바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네가 뭔데?
초등학교 교사 따위가 네가 뭔 상관이냐라고 접근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이럴 때에도 선생님들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시설적 지원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를 학대 현장에서 구해줄 수 있는 노력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책임을 지고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혼란스럽죠.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뭐 책임져 줘야 되는 뭐 그런 건가, 이 아이 앞으로를 내가 다 책임져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아동학대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시면 교감선생님이든 관련 업무부서 부장님이든 담당 선생님이든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들이 이제 관련 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은 관련 기관에서 알아서 해요. 지자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다 도움을 줍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가 학교에 나와서 또는 격리된 기관 등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선생님들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나한테 너무 많은 책임이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시면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먼저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명의 아이들을 선생님들께서 학급에서 가르치시다 보면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아이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파악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이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한 기간이 상당 기간 지난 후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학급 경영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유지해 나가시면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어떤 이야기든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레포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학대의 종류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이 내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게 학대를 당한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부모님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혼난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인 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들이 말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에서 이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됩니다. 또는 관련 교과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뭔가를 빼서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종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라는 것을 인지시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년 맞는 학생들 제가 담임을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님께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지체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연락해라. 선생님이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적어도 내가 맡고 있는, 담임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당연히 져야 되는 책임인 거예요. 이런 노력도 없이 과연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때 이거를 내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발벗고 나서서 이 아이를 내가 이 학대 현장에서 내가 구해낼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신념, 이런 믿음, 그리고 이런 책임감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교사로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나는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니네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은 언제든지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이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인지시켜주세요. 그리고 상담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친구들은 더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면밀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아이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 어쩌면 이 학생들은 선생님 말고는 도움을 요청할 때가 아무데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말씀드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선생님께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의연하게 잘 대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생님밖에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이 신호들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은 더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도 역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견 있으시다든지 의견 있으시다든지 궁금한 점 또는 주제 추천, 교직 생활에 관련된 궁금증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콘텐츠 제작하는 데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나은 교육 관련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옆반 남교사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